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이 이제 온라인 수업은 마지막이네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14와 챕터 15 두 개를 오늘 한 번에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과 생산성 그리고 노인시설에서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챕터를 동시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48페이지부터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험은 일단 우리 이 교재 전체가 시험 범위입니다. 이 교재 전체가 시험 범위고요. 주관식으로 나갈 겁니다. 주관식으로 나가는데 뭐 굉장히 어렵고 이런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뽑아서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볼 거고 시험 문제는 많아도 30문제 이하로 낼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충실하게 다 한 번씩 읽었으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PPT를 보면서 수업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 공간과 생산성이고요. 넘어가서 일단 이 전체적인 이 챕터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무 공간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무 공간이 좋은 사무 공간이고 그 사무 공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 공간은 일을 하는 공간이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을 했으면 일을 한 만큼의 어떠한 생산되는 이득이 발생해야 되죠. 근데 그 효율적 측면에서 사무 공간이 어, 사실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다 보니까 생산성이 사실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한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에 대한 어, 고민거리죠.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PPT를 보면 맨 윗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산업혁명이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무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요. 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여 앉아서 같이 일을 하는 사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에 비해서 이 업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사무 공간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폐쇄적인 형태의 사무 공간이었는데 이런 형태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형태를 바꿔줘야 업무 효율성이 늘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폐쇄형 사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는 회의 테이블이고요. 이렇게 각각 다섯 개의 실로 구획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내가 있으면서 업무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혼자 개인적인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두 명이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남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소음이 전달되거나 나의 개인적인 업무를 누가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굉장히 폐쇄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쇄적인 형태가 현대로 오면서는 굉장히 개방적인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책상과 자리를 배치하는 것들이 다 획일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 지금 이쪽과 이쪽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리 배치부터 시작해서 형태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돼 있죠. 여기는 칸막이도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런 게 없죠. 오픈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무 공간이 좋은 사무 공간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던 중에 이것도 그런 중에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는 공간이냐에 따라서 전체가 하나의 사무실이지만 구역별로 가구 배치와 책상 배치가 차별화되어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라던가 아니면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무공간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픈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 굉장히 자유로운 개방되어 있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너무 오픈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사회, 그러니까 환경을 원하다 보니까 1980년대로 가면서부터는 다시 폐쇄형 공간으로 바뀌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조사를 한 걸 보면 58%가 칸막이가 있는 개방형 평면, 그 다음에 6%가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평면, 그리고 40% 정도가 폐쇄적인 평면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설문조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칸막이가 없는 오픈된 사무실이고요. 이거는 칸막이가 있는 이제 오픈된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사무 환경을 조사했더니 칸막이가 있는 개방형 평면, 우리가 오픈 플랜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가 약 60% 정도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 폐쇄형 사무 공간도 약 한 40% 정도가 되더라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디자인을 해주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것들이 연구가 쭉 됩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층고가 굉장히 높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공간은, 그러니까 딱딱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공간일수록 창의적인 업무와 사고를 하기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선생님만 읽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애플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업무를 많이 하는 직종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마치 회사가 카페처럼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식의 인테리어와 가구 배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픈 플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형태, 마치 사무실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로 카페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는 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런 디자인 업종이라던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IT 쪽의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또 만들진 않죠. 그래서 그 이유는 당연히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긴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계도 늘 항상 장단점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런 장점을 보고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반면에 또 어떤 회사들은 그 단점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폐쇄적인 형태로 회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좋다, 중요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 회사의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공간의 설계라고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사무실은 오픈 플랜으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 회사에 맞는 설계안은 오픈 플랜일 수도 있고
또는 폐쇄적인 형태도 될 수 있고, 또는 그 둘이 어느 정도 적당히 섞여 있는 절충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디자인이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무공간 생산성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느끼기에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불편함이 없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더 나은 컴퓨터와 기계의 발달로 정보와 자료가 아무리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받아들여져 지식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사무실의 새로운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있을 수 없다. 여기서 항상 인지해오고 있다고 여겼으나 쉽게 간과해왔던 부분이 다시 지적되는데, 인간, 다시 말하면 지식 근로자가 사무실 생산성의 열쇠인 것이다.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기에 편안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생산적인 사무 공간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지식으로 바꾸려 노력하는 사무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지식을 동료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사무 환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결국에는 혼자 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직종이라고 할지라도 정보가 공유가 되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강조하는 게 커뮤니케이션과 휴게실 공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무실들이 이런 의도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복도라든지 홀, 그 다음 무슨 게임장, 그 다음 카페, 뭐 식당 이런 공간들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업무를 하는 이외에 쉬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을 하고요. 그 충분히 보장된 쉬는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회사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풀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여가 공간, 또는 식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식당, 아니면 차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경치를 구경하거나 뭐 이런 걸 위한 뭐 정원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이 사무 공간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분산시켜서 다양하게 배치를 해놔야 사람들이 거기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촉이 많이 일어나야 지금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고, 그 정보 공유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비공식의 지식 공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습득이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융합되어 그 조직이나 기관의 전체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여러 기업들의 관리자들 스스로 보고하고 있다라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만나는 복도, 친한 동료들과 함께 하는 군의 카페나 식당, 스쳐 지나가면서 동료의 회의나 대화 내용을 듣게 되는 개방형 회의 공간 등에서 비공식 지식 공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 조직이나 기관의 관리자들 스스로 자체 생산성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개방형 사무 공간 환경이 비공식 지식 공유에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무실에서 이런 오픈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형태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모든 회사에서 다 개방형 사무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안 돼 있죠. 왜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안 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가면 이런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를 보시면 개방형 사무 공간의 장점이 먼저 나옵니다. 개방형 사무 공간의 장점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연광과 외부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점과 평면 계획이 폐쇄형 사무 공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재배치되는 등 유연성이 높은 점. 개방형 사무 공간에서는 모듈러 워크스테이션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수용될 수 있는 점, 에너지 보존 디자인에 적합한 점 등을 지적했다. 국제성과 유연성, 기능성, 조망과 자연광 등의 제공으로 인한 안락성, 에너지 보존, 공유 서비스에 의한 경제성, 연결성 등의 많은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개방형 사무 공간의 장점입니다. 굉장히 말로만 들으면 좋아 보이죠. 단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뭐 가구 배치도 굉장히 쉽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내가 사무실 어디에 앉아서 근무를 하든 바깥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자연 환기도 된다는 거, 창문을 열면 좋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지 않는 점은 무엇인가? 단점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원이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넘어가는 큰 회사에서는 내가 손님이 찾아왔을 경우에 그 손님이 나를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자가 근로자가 일하는 곳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가야 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조용히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소음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죠. 내가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타자 키보드 소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 노래를 트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백색 소음이 있어야 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또 어떤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작게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그게 신경이 자꾸 쓰이고 거슬리면 그거를 시끄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데시벨이 높아야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개인이 느끼기에 내가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그 소리가 들려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되면 시끄럽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지만 이건 지극히 어떻게 보면 또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뭐 민감하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일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개방형 평면으로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개방형 평면을 했더니 옆에서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그 소리를 시끄럽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복도에 또각또각또각 걸어다니는 구두 소리 이런 것도 굉장히 거슬리게 느끼는 사람도 많고 저 끝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이러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이제 심하게 노출이 되니까 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폐쇄적인 형태로 간 회사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소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도 굉장히 소음을 어느 정도 잘 흡수하는 형태로 만들고 칸막이의 높이도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을 때 간신히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정도였다가 그게 좀 더 높은 형태의 칸막이로 변한다던가 이렇게 좀 형태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넘어가 보면 근로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노출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영역에 대한 본능적 적대감에 가깝다. 그래서 이 개방형 사무공간의 소음 문제는 시각적 또는 음향적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건축 분야에서는 다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처럼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음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하는 말, 내가 업무와 관련된 말을 하는 것들 자체가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좀 더 대외비에 가까운 그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회사 기밀 자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사무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굉장히
프라이버시적으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작게 이야기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집중해서 들으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내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모니터에 지금 어떤 화면을 띄워놓고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보고 감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환경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즉 개방형 사무 공간에서는 이분들이 느끼는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픈된 형태를 포기하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교수님, 우리 학교에 계신 건축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연구실이 있어서 그 연구실에서 이제 책도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뭐 수업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왜 교수님들은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폐쇄된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직종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논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남들이 알게 되면 연구가 침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혼자 일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누군가와 정보를 공유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창의적인 업무 효율성에 비해서 내 프라이버시, 내 기밀사항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연구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의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걸 쌤이 벌써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게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면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줄 것이냐, 그 회사가 제조업 중심의 회사인가, 연구소 중심의 회사인가, 행정업무 중심의 회사인가, 굉장히 IT 중심의 창의적인 회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때 그 직원들이 소통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손해가 있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큰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했을 때 교수님들과 같은 직종 연구직들은 오픈된 것보다는 폐쇄적인 형태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평면이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제녹스입니다. 여러분들 제녹스 회사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는데 요즘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잘 나갔었는데, 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굉장히 우수하고 기술력도 우리는 굉장히 뛰어나고 특허도 굉장히 많은데 회사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증가되지 않더라. 다른 회사, 경쟁 회사에 우리가 밀리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더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같은 프로젝트를 다루는 연구진들과 사무원들마저도 각자 폐쇄형 사무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동료들 간에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예를 들면 뭐 총리과와 경리과가 다르죠. 인사과가 다르고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부서들 간에는 어느 정도 폐쇄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같은 직종의 사람들끼리 굉장히 폐쇄적인 형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업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나빠지더라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결론은 지금 보게 되면 그림을 보면 뭐 그렇게 그다지 폐쇄적인 형태로 보이진 않지만 어떤 부분이 폐쇄적인 거냐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하고 여기 일하는 분을 보면 칸막이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려 있죠. 근데 여기 직원과 여기 직원이 소통을 하려면 이 통로에서 조금, 그죠? 서로 일하는 동안에는 마주칠 일도 거의 없죠. 그죠? 여기도 보면 혼자 개인이 쓰는 공간이 이렇게 구획이 딱 되어 있어요. 그죠? 개인이 쓸 수 있게끔 구획을 이렇게 나눠 놨어요.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그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하는 분과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생기는 거죠. 소통이 안 생깁니다. 그나마 여기 요렇게 어느 정도 일어나실 거고요. 여기 있는 분과 이분이 조금, 여기 있는 분과 이분이 조금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폐쇄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지식 공유 환경으로 일하는 공간의 부엌 또는 카페테리아, 각 팀별 회의 장소, 개인의 작업 공간에 부착된 화이트보드 등에서 가장 효과적인 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일정 면적의 개방형 사무공간에 배치된 사무직 근로자들의 많은 인원수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오래된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직까지 미해결책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픈된 사무공간 형태로 바꿨더니 어느 정도 개선은 되었지만 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어디였냐면 부엌, 우리 회사 국내 기준으로 탕비실이라고 부르죠. 그다음 카페테리아, 식당, 그다음 회의 장소나 화이트보드 같은 곳 앞에서 이런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면서 창의적인 업무 효율성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있는데 개방형 사무공간은 주의가 산만하고 시끄럽고 감시당하는 환경이라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폐쇄형 사무공간에서 지식 공유가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대다수 공감을 얻고 있어서 어떤 사무환경이 생산성 높고 만족스러운 사무환경이 될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여기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가운데 어느 정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는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요 가운데에서 뭔가 프라이버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쪽에 문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일하고 있는 분이랑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잠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근로자들이 폐쇄형 공간을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워크스테이션, 그 다음에 삼각형 워크스테이션 순으로 선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떤 거냐면 이게 좀 개방적인 공간이고요. 이것도 개방적인 공간이니까 너무 딱딱한 데보다는 이런 형태들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폐쇄형 공간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록 삼각형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문도 만들었지만 근로자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좀 여긴 시끄럽다. 그리고 내 업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통로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공간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카노기 멜론 대학에서도 이런 실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뭐 피츠버그 사무실에서도 실험을 했고요. 다양한 실험들을 했어요. 그럼 평면 형태들도 보면 개인적인 공간을 구획해주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실험을 많이 했어요. 복도에 이런 휴게 공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폐쇄적인 공간과
다음에 오픈된 공간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칸막이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낮은 칸막이와 굉장히 높은 칸막이를 적절히 섞는다던가 테스트를 해봤죠.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개인의 업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폐쇄적인 공간을 굉장히 선호하더라. 그런데 폐쇄적인 공간을 선호하다 보면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그 의사소통을 잘 일어나게 만들 수 있게끔 휴게 공간과 같은 여가 공간, 복도의 어떤 쉼터, 이런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 라고 하는, 약간 결론 아닌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비공식 지식 공유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조성을 해야 한다. 이런 바, 탕비실 같은 곳에 휴게실이죠. 그 다음에 각각의 회의실이, 사무실이 있지만 가운데 어떤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연구 결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네, 뭐 여기에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엔 사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좋은 오피스를 설계를 하려면 그 사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 이렇게 구획을 해서 폐쇄적으로 가는 게 좋을지, 굉장히 오픈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중간 어디에 적절하게 섞인 형태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공간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거나 프라이버시 문제와 소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형태든 간에 프라이버시와 소음이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피스 설계에 제안을 한다면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좋은 설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 첫 번째 사무 공간과 생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두 번째 주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노인 시설에서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인 시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양로원이라던가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들의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형태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된 설계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 노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고려들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 기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설계 개념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번에는 합쳐져 있는 형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 요소들을 우리가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계 배운 지식과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을 해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인들에 비해서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쓰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가 주차장과 접근로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하는 게 법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차구역이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제대로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접근로인데 접근로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우리 대지의 밖에서 우리 대지로 들어오는 것도 접근로가 될 거고요. 우리 대지 내부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것도 접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안에서 특정 실까지 가는 동선도 접근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로라고 하는 것을 크게 대지 밖에서 대지로 들어오는 부분, 우리 대지 내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 건물 내에서 실로 이동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자, 가보면 일단 대지 경계선부터 주출입구까지 장애물과 단차가 없어야 되고요. 연속적으로 길이 이어지도록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로 상의 단차는 20mm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20mm라고 하면 2cm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땅에 단차가 있으면 휠체어가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 2cm 정도까지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단차가 생기는 접근로 계획을 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설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접근로의 폭은 휠체어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휠체어가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휠체어를 피해서 옆으로 비켜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는 휠체어가 앞뒤로 지나갈 경우에는 그 두 개의 휠체어가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 정도의 폭이라고 하는 게 바로 1.5m 이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복도폭을 1.5m 이상 확보를 합니다. 그때 1.5m라고 하는 거는 벽체 중심선에서부터 1.5m가 아니라 벽체 바깥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1.5m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벽 두께가 200mm라고 한다면 폭이 1700은 나와야 실제로 벽 두께를 뺀 나머지 우리가 유효 폭이 1500이 나오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접근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미만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20분의 1 미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지 안에서 경사가 있었을 때 20분의 1 미만으로 만들어야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이것보다 좀 이게 뭐라그러지 경사가 더 급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그냥 평지를 만들고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단지 경사로가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라 그냥 면으로 대지를 단 차이만 안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공간이 다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접근로로 쓰려면 20분의 1 미만의 경사도를 갖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경사로를 만들어서 딱
그 경사로 부분에만 경사가 있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사진 접근로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수평참을 둬서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이동 방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약자가 출입할 수 있는 건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여러 개가 있고 동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각 동마다 각 건물의 출입구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분산해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주차장은 비장애인 주차장보다 폭이 넓죠. 그래서 3300 곱하기 5000 이렇게 됩니다. 일반 주차장은 주차장 라인을 그릴 때는 지금 법규가 바뀌었죠. 그래서 2300 곱하기 5000에서 2500 곱하기 5000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차장 이제 바닥면에 주차를 위한 공간과 승하차 및 이동을 위한 공간은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지하 주차장 이런 데 가보면 이동 통로 부분, 주차 라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어느 쪽으로 지나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표시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건물의 주출입구 정면까지 차량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눈과 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면 보차 분리가 돼 있어서 아파트 단지 1층 지상 부분으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어요.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차가 아파트 동 입구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길은 다 만들어져 있고 통로는 제공이 되어 있고요. 보통 그 부분에 필로티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서 큰 차들이나 이런 게 하면 그 앞까지 딱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전성 측면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노인시설이나 뭐 오피스나 할 거 없이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더라도 유사시에는 쓸 수 있도록 다 볼라드를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식별성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주출입구와 주차장은 외부로부터 진입 시 식별이 용이한 위치의 형태로 계획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서 보더라도 현관이 어딘지 찾기 쉽게, 주차장이 어딘지 찾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지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이죠.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더 강조를 해준다거나 형태적으로 좀 더 강조해준다거나 아니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접근이 가장 쉬운 장소에 주차입구와 주차장을 배치해 준다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출입구 및 출입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문고리 디자인과 출입문 디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될 수 있으면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 형태를 우선으로 해주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출입문을 그러니까 출입문 사용을 위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유효폭이 최소한 900mm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랑 통행량이 많은 경우나 자연환경가 필요한 경우에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 반쯤 열어진 여닫이 문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보행자가 출입문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서 설계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래서 저런 여닫이문 이런 것들을 일부러 될 수 있으면 피해요. 저거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문을 열다가 닫다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런 것보다는 자동문 있죠. 옆으로 이렇게 하는 옆으로 열리는 미닫이문 형태의 자동문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전후의 바닥 사이에는 높이차가 없도록 해주고요. 출입문 조작을 위한 공간에는 단차나 경사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휠체어가 지나다니기 좋겠죠. 휠체어가 지나다녀야 되는데 단차가 있으면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문 공간 조직을 할 때 문이 어떤 문이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이 내가 진행 방향으로 문이 열릴 때, 진행 방향과 반대로 문이 열릴 때, 그죠? 진행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부딪힐 염려가 없죠, 일단. 근데 이 상태에서는 공간이 내가 여기 서서 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 그죠? 휠체어를 타고 이 앞까지 오고 나서 이 문을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뒤로 물러서야 이 문이 열리잖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여기도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폭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비켜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옆으로 비켜설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 옆으로 비켜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비켜설 수 있는 공간을 여기 나온 것처럼 640 정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비켜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폭이 1500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폭이 그만큼 안 될 때, 그러면 이 옆으로 좀 더 넓게 확보해 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610 정도가 나왔습니다. 문폭을 900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10 정도가 나오겠죠. 1200에 1510, 여기는 1500에 900 더하면 1360 정도 나오죠. 1360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아까 얼마? 151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거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현관문 앞에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관문 앞에. 그때 우리가 만들어준 문 앞에 확보해야 되는 공간이 이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여기가 복도라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양쪽으로 문이 이렇게 달려 있다 그러면 내가 통과할 수 있는 폭, 그리고 양쪽으로 비켜서 피해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폭이 확보가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그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1m라고 칠까요? 1m라 치면 여기 남는 게 한 500 정도 남죠? 그러면 1m, 1m, 여기서 한 1m 하니까 한 3m 정도가 되는 겁니다. 3m 정도. 이런 형태로 만들면 최소한 3m 정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죠. 안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 그래서 문이 없을 때는 필요한 폭이 이 정도가 된다. 그죠? 이게 옆으로 넓을 수도 있고 위아래로 좀 길 수도 있고, 그죠? 비켜설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앞에 좀 만들어준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비상구 또는 직원 전용의 서비스를 위한 출입문은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도 없도록 디자인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보행 중에 외부나 서비스 동선으로 우연히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에 유리를 두지 않아 문 반대편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출입문과 손잡이 그리고 벽면의 색을 동일하게 계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엉뚱한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면 원래 이분들이 생활해야 되는 공간 외에 서비스 동선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일단 유리 형태로 만들지 말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걸어서 다니면서 그 문 밖에가 보이도록 만들지 말고, 또 문 자체가
다른 벽면이랑 다른 재료나 색상을 써가지고 튀게 만들면 문이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잘 못하도록 벽체 색깔과 문의 색깔을 동일한 페인트를 칠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문이 있는 줄 잘 모르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문이 있더라도 가까이 갔을 때 뭐 잘 열리지 않게, 그리고 그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게, 뭐 이런 식의 계획을 해서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식별성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개인화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읽어보세요. 그 다음 통로 및 복도에서 사용되는 방식들. 그죠? 손잡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접근성, 통로 및 복도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교행할 수 있도록 폭 1.5m 이상 확보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교행하거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교행 구역을 일정한 거리마다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안전성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식별성에 관련된 내용, 벽이나 바닥, 출입문, 핸드레일 같은 것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도록 계획을 해주고, 노인은 정한인에 비해 눈부심이 취약하기 때문에 반사가 안 되는 재질로, 반사가 잘 안 되는 조명으로 해주고, 복도의 한쪽 측면에는 창문을 두어 외부 경관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날씨랑 계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긴 하는데, 복도 끝에 창문은 눈부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진행 방향 끝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문이 그 복도의 끝부분에 있는 건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 끝부분 보이는, 마주보는 끝에 벽면에 창을 만들지 말고 그 옆에, 옆쪽 벽에다가 될 수 있으면 창을 내서 밖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식별성을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랑 색깔을 완전 다르게 해서 눈에 딱 띄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는 좀 웃기죠. 아까는 좀 눈에 안 띄게 해라, 어떨 때는 눈에 띄게 해라 이러면 이상하죠. 그죠? 네,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에 잘 띄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문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입장에서 지나다니는 생활하는 곳에 있는 문들은 잘 보이게 하는 거고, 이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 그 다음에 좀 동선을 관리해줘야 되는, 차단시켜줘야 되는 지역은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조절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 잘 보이게 하거나 무조건 다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동선을 좀 유도할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식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사회성 그리고 친밀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료나 색채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면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림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공용 공간에서도 앞에 있던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특히 집회 공간이나 뭐 식당 이런 공간들 좀 유념해서 설계를 합니다. 라운지는 식당 이용을 위한 대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공용 식당은 라운지 근처에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후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인의 화장실 인식에도 도움이 되므로 공공 화장실은 식당과 가까운 위치에 시각적으로 변별이 용이하도록 계획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이 쭉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쾌적성, 폐쇄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외부 경관으로 시각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을 한다. 정원으로 산책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의 정원으로 접근이 곤란하거나 통제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내 정원을 계획한다. 뭐 이런 식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계단이나 경사로가 나오고요. 가능하면 모두가 다 경사로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다 계단을 이용하는 게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사로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계단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둘 다 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둘 다. 그리고 경사로와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부분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고 주변에 휴식하거나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쉴 수 있는 공간, 계단을 다 올라가서 끝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휴식 공간이랑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휴식 공간을 의도적으로 거기에 만들어 줘라 라는 얘기죠. 안전성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식별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잘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죠. 자, 침실 및 거실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사실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이나 외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명, 비상호출기 같은 것들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창가에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한다. 다양한 눈높이의 노인이 외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설치한다. 전면창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적당한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는데 이는 추락 방지와도 관련이 있지만 조망하는 노인의 현기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침실과 거실에 해줘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욕실은 다음과 같고요. 뭐 욕실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죠.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면대 밑에 보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에 발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내부의 안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줘라 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 말입니다. 네, 여기서는 변기 사용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안에 이만큼 필요한 거는 휠체어를 타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휠체어를 어디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화장실을 이용해야겠죠. 그죠? 그러려면 내가 어딘가에 화장실 안에 들어갔을 때 휠체어를 놔두고 몸을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해주기 위해서 사이즈가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작은 크기가 1220에 142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1500에 1420 정도가 됩니다. 이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대충이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생겼어요. 욕조의 사이즈. 욕조의 사이즈는 욕조 자체의 사이즈라기보다는 그 옆에 이제 이제 보조 의자라든가 아니면 내 휠체어 같은 게 옆에 놔둘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나를 씻겨줄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거기에 잠깐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그 공간 사이즈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이즈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 휠체어에 갔을 때 휠체어에서 이렇게 내려서 몸을 옮겨야 됩니다. 옮길 때 필요한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주방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방은 사실 뭐 노약자분들이 많이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엔 이 외부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전하고 편리하게 외부 공간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여가 생활의 장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공간에서는 치유의 효과가 있고요. 신체적 건강 및 증진을 위한 산책로의 역할을 하고 사회적 교류를 위한 장소,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작용을 합니다. 접근성, 안전성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항목들과 유사합니다. 식별성과 사회성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외부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그 공간에 조경을 한다라고 정원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뭐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조경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외부 공간을 만들고 싶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뭔가 화단을 만들어서 풀을 이렇게 잔뜩 심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보도블록을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잔디를 심고 벤치를 갖다 놓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처럼 여기 보도블록처럼 바닥을 깔고 화분을 가져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공간이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없는 공간 또는 어떠한 시설물에 의해서 이렇게 그늘진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성격도 굉장히 다르고 저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외부 공간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실내 공간만 열심히 설계를 하고 실외 공간은 그냥 실외니까 그냥 정원으로 하겠습니다. 정원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죠? 내 땅 안의 공간은 건물로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 땅 안의 공간은 다 내가 계획해줘야 되는 내 공간인데 실내라고 가구 배치 열심히 해주고 실외인 외라고 가구 배치도 하나도 안 하고 조경을 그냥 대충 정원이라고만 써놓고 이거는 굉장히 부성실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외부도 내부 계획하는 것만큼이나 충실하게 잘 계획해주고 될 수 있으면 외부 공간도 하나의 내부 공간 같은 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이 어떻게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효과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건축물이 더 좋게 계획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설계도 그리고 투시도 다이어그램으로 잘 표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쾌적성에 관련된 내용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한 권의 책을 다 봤습니다. 이 한 권을 다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건축 디자인을 앞으로 할 때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본 소양이 많이 늘었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책을 다시 한 번씩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설계가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걱정은 되겠지만 뭐 일단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최대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뭐 그렇다고 뭐 시험 문제 쉽게 내주세요. 시험 범위 줄여주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생이 돼서 그런 얘기 교수님들한테 가서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써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 그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것만큼에 대해서 또 점수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면 되는 거지. 그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 다음에 시험 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분반을 나누다 보면 뭐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얼굴을 못 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다음 학기에는 얼굴 보면서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